모여 서시는 게 화면에 다 나올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북한에서 파병한 북한군들 중에 포로로 된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없는, 진척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2명의 포로들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여러 분들께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과 송광주 남북하나재단 전 이사장님, 장세율 결해월 통일연대 사무국장님, 이병림 탈북장애 독거인 보호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님, 양시연 결해월 통일연대 사무국장님, 나윤재 원코리아 실장님, 김일혁 탈북민 국제인권활동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선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전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손광주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 씨와 이모 씨는 지난 10월 28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국적법,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네바 제3협약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인권 규범에 의거하여 북한군 포로 백모 씨, 이모 씨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송환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인협은 2025년 11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세계 76개 북한인권 NGO 회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군 포로 백모 씨, 이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태영호 21대 국회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세계 자유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양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 안에는 2명의 북한군 병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월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생활이 길어지며 그들은 지금 심리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훈련을 위해 러시아로 가는 줄 알았고 저들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갔고 김정은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전투 중 투항, 포로라는 제목으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방에 김정은 초상화를 직접 그려붙이고 수용소 안에서 생활청화를 하며 살아남기 위해 가짜 충성을 연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명백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김영미 PD가 그들을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호소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제네바 협약 제118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로는 전쟁 종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석방되어 송환되어야 하며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 두 명의 북한군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강제 송환 행위이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이 조항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북한군 포로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귀환은 더 이상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보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탈북민 사회는 이 일을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역사적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북한 체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것에서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곧 반역자로 낙인찍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분명히 요청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들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로의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 정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에로의 자유로운 송환을 희망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며 인류의 양심입니다. 둘째, 국제기구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제인권이사회, UNHCR, ICRC 등 국제기구가 이 사안을 공식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름 없는 북한군일 뿐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인간성의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언젠가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 병사들을 왜 외면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들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지 두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인류의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자유를 향해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북한인권정신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것을 저희를 통해서 희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태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북한 인권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은 자의에 의해 전쟁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총알바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 이상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 행위의 기간 중 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조항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1조 1항과 2항에 따라 보호 신청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들도 북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북한 이탈주민 시행령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한 인권 단체장들 중에는 그동안 수많은 탈북민, 심지어 가족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끔찍한 구금시설에서 죽어가고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꽃다운 20대의 저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희망한 이상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지켜줄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법 앞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이며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북한 인권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로된 2명의 북한군을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준수하여 이들을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입니까?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백부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도 좀 오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소장님. 의원님들 여기로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시오. 의원님 첫 번째 발언이세요. 네. 의원님 다음에 한 분 하시면 돼요. 네, 1분 남았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 산업전환기 유통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지역상생대책 포함한 6차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허성무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주최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하인주 수석 부위원장님, 이서영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마트 산업노조 강우철 위원장님, 온라인 배송지부 최대영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이자 농협유통노조 위원장이신 이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협유통노조 이창경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정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유통 판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해결과 지원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금 유통산업은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온라인 무점포 확대, 무인화, 키오스크 확산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전환이 산업 전 과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로켓 배송의 연료로 소모하고 있는 쿠팡은 올 3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우며 1년 전보다 20%나 신장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9월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의 전환과 쿠팡발 속도 경쟁은 오프라인 매장 통폐합과 철수 매각으로 이어져 유통판매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야간 노동 증가와 비정규직 확산 등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 빅3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산업전환과 더불어 사모펀드 MBK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10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전환기 가장 큰 문제는 유통자본이 지금의 위기를 노동자에게만 피해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폐점 매각, 브랜드 철수로 해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그로 인해 고용 불안을 가져옵니다.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며 정기 휴점일을 취소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시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에서는 저임금, 심야노동, 비정규직 계약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200만 유통업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이 후퇴되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은 전무합니다. 유통산업의 발전과 노동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일자리 없는 산업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공동 주최해 주신 허성무 의원님께서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발언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산자위 허성무 의원입니다. 지역에 백화점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해고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를 넘어 산업 전환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유통산업을 관리하는 산업부 또한 백화점, 면세점, 마트 폐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산업부는 6차 유통산업 발전 계획에 고용에 관한 문제를 넣어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네, 이후 발언은 정혜경 의원님을 시작으로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하인주 수석 부위원장님, 마트 노조 강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온라인 배송 지부 최대영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산업 정책의 변화도 목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AI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 이익이 팽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산업의 고용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얼마나 많은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지, 정부의 입장과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신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있다면 수혜 기업과 산업들이 국민과 상생할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산업 노동자의 고용 문제, 중소상인, 지역사회와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야 합니다. 국민이 희생되지 않고 상생으로 거듭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책임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는 산업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23년을 끝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유통산업 기본 계획에 고용, 실업, 인구 정책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문제입니다. 노동자 국민과 상생하는 유통산업이 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소외될 일자리, 위기에 놓일 자리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국민의 요구, 중소상인의 삶에 정부의 눈과 귀가 모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언제나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생 경제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국민의 생존권과 중소상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의 수석 부위원장이자 로레알 코리아 지부의 지부장인 하인주입니다. 저는 올해 산별 집단 교섭을 통해 제일 중요시한 것이 바로 고용 안정 협약이었습니다. 각 회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내용이었고 그만큼 조합에게도 절실했습니다. 지금도 매장이 끊임없이 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로레알 코리아는 랑콤, 입생노랑, 비오템, 키엘, 조르지 알마니 등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로 8개 브랜드에 200여 개가 넘는 매장이 전국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들이 백화점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로레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클라랑스, 시세이도 등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이 화장품 매장들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세계 면세점이 공항 사업에서 빠지면서 공항 현장의 고용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면세점도 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는 노동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청의 움직임에 직업을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빠지는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노동자들은 실체가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지금껏 보장되어 왔던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사측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후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그 기세를 타고 편도 100km가 넘는 장거리 인사 발령을 냅니다. 또 어떤 조합원은 편도 2시간 30분을 발령을 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인사 발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 해고 통보이며 가려진 정리 해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사측은 그림대로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레알 코리아는 단체 협약에 격지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미비하고 발령지로 이사를 간다 해도 높디 높은 주택 자금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인사 발령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6%가 여성인 우리 조합원들인데 가정에서는 엄마의 길을 포기해야 하고 개인의 삶조차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 다 혹사당하고 나면 쉬는 날에는 온통 병원 투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20년이 넘게 일한 조합원들은 죄다 족저 금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이 잘 나갈 때에는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게 하고 앉지도 못하게 해서 얻은 족족 근막염은 진통제로 서서 버티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환경과 감정노동은 수십 가지의 병으로 나타나고 불임, 난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미비한 격지수당 근거로 편도 2시간 40분을 출퇴근을 요구하는 인사발령이라니요. 무너져가는 노동자의 삶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로레알 코리아의 경우는 저는 지부장으로서 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며 사측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노동조합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힘만으로는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장 철수와 마구잡이식 인사발령으로 조합원들의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일상적으로 개성되는 조마조마한 불안감은 개인의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이 우울감이 노동자의 삶을 짓누르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런 상황을 국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십니까? 123개의 국정과제에 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에 맞는 것입니까? 6차 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 노동자들은 있습니까? 노동부 산업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성 노동자들이, 유통 노동자들이 잔인한 이 현실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훈철입니다. 2017년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에서 당시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그 이후로 작년까지 약 5천여 명의 사원이 줄어들었고 상시 근무가 필요한 곳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며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전체 사원 대비 단기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은 10.4%에 달하며 트레이더스 경우에는 평균 23%, 일부 점포는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면서도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질 낮은 일자리로 노동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회생 상태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140개가 넘던 점포수는 10년 만에 120여 개로 줄어들었고 고용도 대폭 줄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의 기업 약탈,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입니다. 정부는 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가야 할 대신 투기자본에 의해 약탈당하는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자본은 손쉽게 기업을 약탈하고 합법을 가장한 먹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MBK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 또한 유통산업의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유통산업의 위기가 유통노동자에게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지만 정부의 역할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유통산업의 위기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 배송지부 최대영 사무국장입니다. 유통산업의 위기, 특수고용 노동자 배송기사에게는 재앙입니다.
저희는 배송 차량에 각 마트를 상징하는 CI를 도색하고 해당 마트의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지만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소위 지입기사로 각 마트가 배송 업무를 위탁한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현장에서는 사장님으로 부르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2010년 이후 마트 3사의 공격적 투자와 시장 확장을 위한 공짜 배송 경쟁으로 배송 노동자의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성장의 최고 시기인 코로나 직전에는 마트 3사 5천 명이 넘는 배송 노동자가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지각 변동과 마트 3사의 온라인 시장 대응 실패,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폐점 등으로 마트 온라인 배송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마트 3사는 온라인 배송 업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며 혁신을 통한 온라인 시장 대응을 유보하고 2022년 롯데마트 새벽 배송 철수, 24년 스타컴 배송 업무 대한통운 이관, 25년 홈플러스 회생 신청 등 온라인 배송 사업의 축소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배송 노동자들의 배송료는 동결되었고 일방적으로 수백 대에 다다르는 감차를 겪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배송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 노동자이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백 대의 감차가 이루어지는 시기, 우리 배송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습니다. 마트에 일하기 위해 수천의 돈을 들여 차량 구입과 차량 도생을 하고 수백의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단지 유통대기업의 이익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수많은 배송 노동자에는 수천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배송 노동자들의 유통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관해온 정부는 유통위기 속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고 일방적인 고용 형태로 인정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 맡고 있는 농협유통노동조합의 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절실함과 정당한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산업전환기 매장 판매 중심의 유통산업이 쓰러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역상생 대책을 포함한 산업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몇 년간 서비스 유통분과에는 구조조정 대응 투쟁, 노동강도 저지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명품 화장품들이 브랜드를 철수하고 있다. 면세 판매업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매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급기야 시내 면세점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구조조정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 규제 없이 들어온 온라인 유통업의 무서운 성장세는 가뜩이나 취약했던 재래시장과 동네 중소유통가게들의 큰 타격을 입혔다. 2000년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지역 상권을 모조리 접수했던 대형마트들도 신규 인력 채용이 없은 지 오래이고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악질 사모펀드 MBK는 국민유통기업 홈플러스를 폐점, 매각으로 난도질하고 먹튀하려는 중이다. 현재 유통산업에 끊이지 않는 파도처럼 계속 몰아치는 구조조정의 핵심 원인은 산업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이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여러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예고된 바이지만 국가 차원의 유통 서비스업 산업전환 대응은 전무했다. 팬데믹을 경과하며 온라인 유통업이 급속도로 확장될 때 기존 산업과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었다. 그 결과 유통기업들은 노동자 때리기식으로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갑자기 매장을 폐점하고 희망퇴직이나 전보로 노동자를 청산한다. 신규 채용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대형 매장을 운영하니 남은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두세 시간씩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지역에서 유통매장의 폐점은 일자리 소멸이기도 하거니와 지역사회 생활 편의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지역 소멸과도 연결된다. 온라인 유통업이 잡아먹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규모와 피해치가 얼마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부처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없다. 온라인 유통업이 성장하는 지금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의 온도가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큰 괴리가 있다. 그러나 대형 매장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의 유통업의 쇠락은 분명히 국가 통계, 사업체 공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각한 고용 불안 속에 있는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 생계 수단을 잃어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지역 소멸 피해로 일상이 흔들리는 지역 주민들이다. 이런 보통 시민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보여주는 숫자는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통계, 기존 유통업의 매출 하락의 통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유통산업 TF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 주민들은 아무 보호망 없이 더 불안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노정 협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곧 예정되어 있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유통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들만 모아놓고 의견 청취하여 여느 때와 같은 수준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산업전환기 기존 유통산업의 쇠락으로 파생되고 있는 노동, 민생, 지역 안정, 지역 상생 대책을 포함한 산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업과 노동 현장과의 협의 채널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문과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국의 봄날을 위해 정춘생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정춘생이 아닌 내가 조국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 저 정춘생, 조국의 봄날을 열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남성 중심 사회의 벽 속에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감당해야 했던 워킹맘, 학연도 지연도 없이 홀로 정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부름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현상 수배가 되었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시대를 함께 만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변화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 시기마다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한 척의 쇄빙선이 되어 가장 앞에서 싸워왔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대표가 입감되면서 당을 더 탄탄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당부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조국혁신당, 조국의 봄날을 위해 최고위원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시민은 강력한 정치 개혁에 나섰습니다. 1%의 지지율로 출발한 조람 맘다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뉴욕 시민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버리고 서민과 청년의 삶을 바꾸는 담대한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뉴욕 시민은 공화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했고 민주당의 무능도 함께 심판했습니다. 맘다니의 등장은 새로운 정치 혁명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나아갈 방향이 이런 것 아닐까요? 저는 학생 운동 때부터 조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제 백은 오로지 당원 여러분입니다. 당원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혁신당은 지금 두 번째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정의의 봄, 평등의 봄, 희망의 봄입니다. 그 봄의 길목에서 저 정춘생이 당당히 따뜻하게 강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조국의 봄날, 조국 혁신당의 봄날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봄날이 될 것입니다. 정춘생의 봄날의 햇살 같은 비전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중간 원고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예약되어 거 있나요?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조국의 봄날을 위해 정춘생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정춘생이 아닌 내가 조국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 저 정춘생, 조국의 봄날을 열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남성 중심 사회의 벽 속에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감당해야 했던 워킹맘, 학연도 지원도 없이 홀로 정치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부름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현상수배가 되었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시대를 함께 만들며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변화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매 시기마다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한 척의 쇠빙선이 되어 가장 앞에서 싸워왔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대표가 입감하면서 당을 더 탄탄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조국혁신당의 당원으로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당부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조국혁신당, 조국의 봄날을 위해 최고위원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시민은 강력한 정치 개혁에 나섰습니다. 1%의 지지율로 출발한 조람 맘다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뉴욕 시민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버리고 서민과 청년의 삶을 바꾸는 담대한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뉴욕 시민은 공화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했고 민주당의 무능 또한 심판했습니다. 맘다니의 등장은 새로운 정치 혁명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나아갈 방향이 이런 것 아닐까요? 양당의 틀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조국 혁신당다운 정치라고 믿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주거권, 돌봄권을 비롯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은 맘다니보다 더 담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담대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지만 논란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과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 정춘생이 최고위원이 되어 이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진보적 정당이라면 불편함보다 정의를 택해야 합니다. 제가 그 선택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5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발판을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전체 당선자의 93.6%를 차지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483명이나 된 현실은 양당 독점이라는 정치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 생활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기초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의 정치개혁 법안이 제도화된다면 조국 혁신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제가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0곳 중 3인 이상 선거구 487곳이 있습니다. 서울 56곳, 부산 26곳, 대구 22곳, 인천 26곳, 광주 19곳, 대전 15곳, 울산 5곳, 경기 75곳, 강원 44곳, 충북 21곳, 충남 27곳, 전북 32곳, 전남 43곳, 경북 38곳, 경남 38곳 등 전국 3인 이상 선거구 모든 곳에 당당하게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헌신을 모두 조국의 봄날을 위해 쏟겠습니다. 저는 학생운동 때부터 조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제 백은 오로지 당원 여러분입니다. 당원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지금 두 번째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정의의 봄, 평등의 봄, 희망의 봄입니다. 그 봄의 길목에서 저 정춘생이 당당히 따뜻하게 강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조국의 봄날, 조국혁신당의 봄날이 대한민국 국민의 봄날이 될 것입니다. 정춘생의 봄날의 햇살 같은 비전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순창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원이신 오은미 진보당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을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논란도 뜨겁습니다. 여러 개 지역이 신청을 했지만 7개 지역으로 신청자 수도 적고 그리고 국비 부담률도 너무 낮아서 지방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특히 순창 지역이 그렇게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농민들은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국비도 더 증액하고 그리고 신청했던 지역들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순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라북도 도의원이신 오은미 의원님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은미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그 새벽에 안개가 자욱했었는데요. 안개 뚫고 또 남원까지 가서 열차 타고 왔습니다. 저는 전북 순창군 지역구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오은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으로 전북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 긴급 대응하는 한편 농어촌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보장,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범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기쁨도 잠시 순창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갈등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산 문제입니다. 시범 사업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 40%, 지방비 60%를 발표하자 전북자치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18%만 분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시범 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순창군은 42%의 예산 분담 비율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예산 삭감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전북도의 생색내기식 예산 분담 비율 발표는 불난데 기름 붓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순창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70% 삭감 계획이 발표되는가 하면 아동수당 약 60%, 청년 종자 통장 약 50% 등 지역 소멸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예산마저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추진 목적, 근거 법률, 지급 대상 자체가 다른 예산으로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농어민 공익수당 줬다 뺏기로 인해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은 물론 자존심이 짓밟힌 농민들의 극한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취지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야 7개 군에 한정된 문제지만 28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1차적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최소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됐던 정부 지자체 매칭 사업 50대 50 비율이라도 적용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최소 50% 이상을 분담하여 열악한 재정 환경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국회 또한 남의 일처럼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은미 또 지역 주민 일동. 네, 진보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지역 전 지역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중앙정부가 50%의 부담 그리고 1차 통과한 12개 지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농해수위 위원이자 외계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외계위 심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해수위와 외계위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소멸지역 12개 지역과 국고 부담 50%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의 논평 2건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정농단을 감추려는 거짓 선동. 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자리였지만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의혹을 가리기 위해 거짓 선동과 왜곡을 반복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먼저 언성을 높이고 이기현 의원에게 달려들어 충돌을 초래한 뒤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퍼뜨리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선 김현지라는 허위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해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군기문란 노상원, 국정농단 김건희야말로 비선이며 검증의 대상이라는 사실만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서지영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초를 당한 이재명 정부의 내각과 참모진을 전과자 집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학살, 부패로 헌정을 유린한 과거 정권의 범죄 그리고 탄핵 대통령 2명을 낸 정당의 역사 앞에서 이러한 공세는 부끄러운 적반하장에 불과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동문서답을 반복했고 훈계하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방어권 관련 권고안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지만 이는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공식 채택한 안건입니다. 위원장 승인 없이 나올 수 없는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구치소 방문조사 책임 또한 소 위원장에게 떠넘기며 책임의식조차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주장과 왜곡을 되풀이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국감장을 정쟁의 무대로 만들고 정부 성과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헐값에 팔아버린 국유재산, 이재명 정부가 바로잡겠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어떤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사유도 없이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가 이하 헐값 매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 특혜 제공이나 가격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불투명한 매각 관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미 매각된 국유지를 포함한 전수조사, 감사, 합동수사를 명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단순한 행정 무능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신속한 조치를 전폭 지지합니다. 헐값 매각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의원 발언과 송원석 의원 발언 관련한 논평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나라 걱정에 탈을 쓰고 존재감 정치에 몰두하는 나경원 의원, 국익 앞에 바로 서십시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정부의 외교 통상 현안을 왜곡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마치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자 국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나 의원의 말처럼 동맹이 핵심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키우는 정치적 언행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 성과를 존중하고 국가 이익을 함께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또한 GPU 5만 장 운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성과를 폄훼한 것은 국민이 이미 알고 계신 민간 협력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얄팍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 망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아니라 국익 앞에 여야가 함께 서는 성숙한 정치입니다. 나경원 의원께 묻습니다. 정말 나라 걱정입니까? 아니면 본인 존재감 걱정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한미 간 신뢰와 협력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는 외교 통상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다음 논평입니다. 국감 워스트는 정쟁으로 내란 사태 책임 회피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감 워스트를 운운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국감장에서 정책 논의 대신 고성과 막말, 배치기식 몸싸움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온갖 추태를 보인 자신의 행동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안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벌인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까지 관련 책임을 회피하며 특검 조사와 진상 파악 방해에만 몰두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듯 여당 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인신공격으로 국감을 희화화했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말한 국감 워스트는 결국 국민의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감시는 사라지고 권력 비호와 책임 회피만 남은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국감의 진짜 워스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남 탓 정치로 무능을 가리지 마십시오. 진짜 워스트는 윤석열 정권의 친위 내란과 국정농단에 눈 감고 동조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한 국민의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 강태환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강태환님은 5살에 몽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성장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야 어렵게 체류 자격을 얻었고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고가 없던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에 안전장치가 없는 차량 테스트 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고 정부의 조사도 1년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태환님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시스템의 절실함을 일깨우는 한편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에게 안정적 체류와 정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에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강태환님의 1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뜻을 기리고 모든 이주아동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청년 고 강태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고 강태환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이주 아동이 겪은 차별부터 이주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안하고 위험한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과연 누구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4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주 아동들이 체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임시 행정 지침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으로 이주 아동들의 아동권을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결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신과 국적을 넘어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고 강태환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26년의 삶이
드러낸 부당한 현실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 이주 아동으로서의 보편적 권리가 지켜지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멈출 때까지 행동하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주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애써주시겠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 배경 청소년 아동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김사강 이주화 인권 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강 연구위원님은 고 강태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온 조력자이십니다. 네, 내일은 경기도 군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성장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체리 자격을 받아 전북 김제의 특장차 회사 연구원으로 취직했다가 입사 8개월 만에 산재 사고로 사망한 고 강태환님의 일주기입니다. 강태환님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조금 가난할 뿐 본인이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외국인이라는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해도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경력과 기술이 쌓여도 승진을 할 수 없고 언제든 단속되어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강태환님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법무부의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이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한국에 만 5살에 입국해 국내에서 20년이 넘게 살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친 강태환님은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되어 처음으로 체류 자격을 갖게 된 강태환님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운전면허를 따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학 전자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강태환님은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하면 바로 거주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5년을 거주하면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따라 25년간 살아왔던 경기도 군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에 있는 HR-ENI라는 특장차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해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5년간 김제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따고 그 뒤에는 귀화를 해서 한국인으로 살고자 했던 강태환님의 꿈은 그러나 입사 8개월 만에 발생한 산재 사고로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체류 자격 부여 조치를 올해 3월까지만 시행하겠다던 법무부는 강태환님의 사망 뒤 이어진 시민사회의 요구에 해당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조치이기에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체류 자격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4년을 살면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 비자로 그 지역에 5년을 더 살면 영주 자격 신청의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또 누구를 강태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주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까? 왜 이들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5년을 9년을 살아야 합니까? 왜 이들의 삶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강태환님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의 죽음과 좌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강태환님처럼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한국에 정착하고 싶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주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좁고 험한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대신 조건 없는 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태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김사관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이주아동이 자신이 교육받고 성장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조속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민변노동위원회 최정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 광태환님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관련 노동청 사건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노동청 사건의 지연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건은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미장착 차량 운행으로 비교적 명확하고 사업장 규모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에서 조사 결과가 이렇게 지연되는 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사고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과도 대비됩니다. 노동청의 수사 지연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고 발생 후 1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 현장의 보존 상태, 관련 증거 자료의 보관 상태, 관계자들의 기억 등이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증거 멸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그 증거 멸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지연은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 광태환님은 26년간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생활하다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 광태환님의 산재 사망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노동청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3항은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산업 지원 사업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의 조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인 조사 및 수사의 표준 기간 명시, 그리고 수사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승인 절차 마련 등을 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에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23대 추진 전략에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고 광태환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범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고의 책임 소재가 조속히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 강태환님의 어머니이신 앵크사르갈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이 긴장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 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야 돼서. 저는 강태환이 엄마 앵크사르갈입니다. 내일은 제 아들 태환이가 산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태환이는 저 때문에 비자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갈 수 없었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카드도 못 만들고 운전면허도 딸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젊은 사람답게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환이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태환이는 30살이 되면서 겨우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자를 받고 대학교 가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26년을 같이 살았던 경기도 군포가 아니라 전북 김제에 가서 취직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5년 만에 연구원을 따고 구학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이 취직한 지 8개월 만에 산채 사고로 사망했어요. 만약 태연이가 김제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왜 군포에서 엄마랑 같이 계속 살면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김제로 가야 빨리 연중고를 딸 수 있는지, 누가 그런 법을 만든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태연이가 취직하고 나서 저는 태연이한테 전화할 때마다 일이 위험한지 아닌지 물어봤어요. 아들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아들이 산채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잘못하는지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지금 태연이가 사망한 지 1년 되는데 노동장내에서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해요. 2년에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해요. 내 아까운 아들이 죽겠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 사람을 감싸주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리는 건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또 회사에서는 정말 반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태연은 죽겠지만 다시는 누구라도 태연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진 사람이 책임지고 잘못 사람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의 발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혜경 의원실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고 임미애 의원님과 이용우 의원실에서 함께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고 강태환님처럼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에게 체류할 권리와 정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현재 이들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공익법단체 두루 김진 변호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강태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8일 26회를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강태환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간신히 체류 자격과 취업의 기회를 얻은 지 불과 8개월 만으로 그의 나이 32이었다. 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아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정착을 꿈꿨던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내몰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은 여전히 이주 아동에게 안정적인 거주 자격이 아닌 임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허용하고 있다. 강태환은 사망하기 3주 전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영상 촬영을 통해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주아동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 강태환처럼 이 땅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태원의 죽음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이기도 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중은 10%가 넘는다. 노동 환경의 개선 없이 위험한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로 채우는 위험의 이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경중을 울리기 위해 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둘, 임시구제 대책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를 위하여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라. 셋, 고 강태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고 강태환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삶이 보여준 현실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정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민주파수처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수처 제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624명이 방문하였고 85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9만 6,059명이 민주파수처를 방문하여 총 21만 3,52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수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대구신문은 11월 3일자 보도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 조정 신청을 언론 입막음으로 규정하였고, 동아일보는 11월 5일자 보도에서 AI 법안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시사저널 9월 19일자 보도와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및 사설 등 총 3건의 기사에 대하여 당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반론보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튜브 내용 보고입니다. 에이펙의 핵심 성과 중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협상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포함하여 총 7건을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해온 영상들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된 5개의 채널에 대해 구글로부터 계정 해지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분 제보 건수는 총 222건으로 이들 제보 중 88건을 플랫폼 신고 처리했으며 14건은 삭제 등의 제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부분 주요 제보 이슈는 3,500억 달러 관세 협상 관련 가짜뉴스, 김현지 실장 간첩설, 대통령 모욕 비방, 이태원 참사 가짜뉴스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 관련 가짜뉴스로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를 많이 신고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김현지 실장 및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관련 제보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국과 국민들께서 신고해 주시는 온라인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 심층 모니터링한 결과 총 26건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SBS는 엔디비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발언 자막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표현하지 않은 표현인 북한 수용소를 자막으로 삽입하는 중대한 오보를 내었습니다. 사후에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는 정식 정정 보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오보는 해당 방송을 통해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방미심의위원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스토를 통해서 총 70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13건에 대해 신고 조치하였고 기존 신고건 중 2건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와 민주파스토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의힘 박모 의원은 자신의 SNS에 특정 인물을 공범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인물을 명예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 초 발생한 이재명 당시 당대표 테러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분명한 테러 행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상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폄훼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파수소는 앞으로도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한치의 흔들림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비입니다. 테러 선동을 풍자로 풍자하는 전한기 씨의 도 넘은 망언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전직 강사인 전한기 씨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고 나무에 묶어두라는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혐오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풍자로 포장하는 2차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한기 씨의 저급한 언동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지만 명백한 폭력 선동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흉기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전한기 씨의 망언은 정치 테러 피해를 입은 대통령에게 또다시 신체적 위해와 납치 감금 행위를 사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테러 위험 때문에 방탄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과 현상금 거론은 결코 풍자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심각성을 지닙니다. 누군가를 나무에 묶는 행위는 명백한 납치 또는 감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조장하는 언행은 사법당국이 즉각 조사해야 하는 범죄의 영역입니다. 전한기 씨는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은 소속 당원의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위험천만한 테러 선동 행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즉각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집중할 것이며 퇴행적인 정치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망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정치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못 믿는 것은 오직 국민의힘 뿐입니다. 음모론자 김민수, 부정선거 기우제라도 지내는 중입니까?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다시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제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시 또 선거제도 흔들기에 나선 것입니다. 개탄과 분노를 넘어서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라는 주장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힘과 일부 음모론자들 뿐입니다.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김민수를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선거 때마다 떠들어댈 뿐입니다. 이 정도면 제발 부정선거가 있기를 바라는 기우제라도 지내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신뢰와 편의를 대립시키는 것 또한 헌재 판결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헌재의 합헌 판단은 편의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대전제로 거기에 편의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음모론자들이 그저 거리에서가 아니라 이곳 국회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모론자 김민수는 그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하니 국민의힘은 이 음모론이 당론인지부터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마땅합니다. 내란본당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론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주거 계급도 노골적인 신분사회입니다. 불필요한 교통 체증 앞에 차량을 살 필요도 없는 사회로 나아감이 마땅합니다. 황제 귀족에 한참 못 미치는 호족 1급 땅에 살고 있는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이른바 주거 계급도가 시중에 떠돌아다닌 지 한참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급지 분석입니다. 1급지 강남과 서초를 필두로 줄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황제의 땅 과천을 제일 위로 해서 그 아래로 성골, 진골, 귀족, 호족, 일반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이에 따르면 호족 1급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아예 등장조차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신분과 계급이 없음을 천명하건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공공연한 신분과 계급에서 비롯된 노골적인 차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기득권 정당 국민의힘에서 지난달에 개최했던 청년 간담회에서조차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이다,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까지 나왔겠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분석대로 부동산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중심축입니다. 이대로 더 두었다가는 다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갈 판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을 보장하는 주거 안정 중심 주택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를 두고 온갖 망발과 궤변으로 바짓가랭이 잡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야 모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현재 비싼 아파트 소유 상위 10명 중에 무려 9명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오늘 귀족 3급 땅인 용인시 수지구를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통체증 앞에서 차량을 살 필요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럼베뮤 반인권적 사과 영상까지 확인됐습니다.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열정으로 포장된 착취를 끝내야 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운영사 LBM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로 과로사 사태를 덮으려 했지만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들은 이 기업의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을 악용한 공개 사과 강요, 실업급여 방해, 쪼개기 계약, 포괄임금제 강요 등은 청년 노동자들을 철저히 소모품으로 취급한 결과입니다. 숨진 청년의 주 80시간 노동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기업의 탐욕과 제도의 방치가 만든 사회적 타살입니다. 특히 렌즈라 불린 내부 제보 시스템은 공감의 통로가 아니라 감시와 처벌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사과문을 영상으로 낭독하게 한 행위는 인격을 짓밟는 반인권적 폭력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며 청년의 번아웃과 절망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업계가 다 그렇다는 압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불이익의 두려움에 목소리를 잃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노동 강요와 실업급여 방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인권침해 여부를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포괄임금제 같은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제도의 남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열정페이와 감시 문화로 청년을 소모하는 반노동 경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한강버스 안전 문제, 오세훈 시장은 즉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잦은 고장과 안전관리 부실로 시민 불안을 키우는 한강버스 문제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초 행정안전부 2차 점검에서 23건의 안전 미비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구명 튜브 부족, 출입문 잠금 장치 미설치, 휠체어석 고정 장치 부재 등 기본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을 강행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대표라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보당은 한강버스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한강버스 예산은 정치적 쇼가 아닌 시민 교통복지, 대중교통 안전 강화, 한강 생태 보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시 의회가 점검과 감사,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로 한강버스 운행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 사안을 결코 정쟁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계속 책임을 외면한다면 정치적 책임과 사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대림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5.18 묘지 방문, 진정성 없는 정치 쇼일 뿐입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광주 시민들이 정당한 항의에 부딪혀 돌아섰습니다. 장 대표는 불과 한 달 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뭉쳐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를 옹호하면서 불법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5.18 영령들을 추모한다더니 이보다 더 명백한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윤석열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면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5.18 묘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내란 옹호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5.18 정신 계승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참여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광주 시민들이 정당한 항의를 피해자 코스프레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방문해 우리도 노력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역력합니다. 장 대표의 과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 시절 전두환 재판에 불출석을 허가해 재판을 지연시켰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5.18 가해자를 두드려온 사람이 이제 와서 5.18 정신을 말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호남 소외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함입니다. 호남을 소외시킨 것은 역대 보수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호남은 더욱 소외되었고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장 대표가 호남 소외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파렴치한 책임 회피입니다. 진정한 참여는 형식적 방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내란 옹호를 중단하고 과거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며 5.18 정신을 실천하는 정책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매달 방문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광주를, 5.18을, 호남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광주 시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내란 옹호자가 민주화 영령들 앞에서 서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전력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에 협력하십시오. 국민의힘이 GPU 26만 장 공급이 현실화되자 이제는 연일 AI 후속 대책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수개월 전 대선 당시 GPU 5만 장 확보는 외교 안보 현실을 모르는 망상이라 비난하더니 26만 장 공급이 현실화되자 이제는 전력이 부족하다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AI 산업이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으니 아예 산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AI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경제를 좌우할 필수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발목 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GPU 26만 개의 전력 소비가 0.4기가와트에 달한다라며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용량은 15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즉,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수치는 국내 전체 설비 용량의 0.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공급 예비력만 24기가와트로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AI 기술을 활용한 전력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공급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 확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전력 공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전력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성과를 폄훼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AI 대한민국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